어서 와. 국회는 처음이지? 순수와 패기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 이슈, 여의도 초선 토론.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여야 의원들의 월요 토론 시간입니다. 어서 와. 국회는 처음이지. 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초선 토론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괜찮으셨습니까, 우리 양 의원님?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지내셨군요. 네, 네. 뭐 밖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소리가 나거나 말고 나는 딱 소신껏 했다. 네. 예.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향자 의원님하고 같이. 예, 소신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시에는 놀랐는데요. 이후에 논란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꿋꿋하게 버티시는 모양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안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딱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갑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7시간 정도 찾다가 결국에는 새벽에 이제 발견을 해서 이제 부검은 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을 하신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주말 내내 장례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박원순 시장 발인이 이제 오늘 오전 8시 반에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고인이 참 마음 편하게 떠나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남겨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지내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다 끝난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논란이 그동안 계속 있었었죠. 우선 박수영 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셨습니까? 네, 우선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네, 저도 네. 사실은 경기도 부지사를 했고 서울시장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관계가 있고 회의도 많이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장례 서울특별시장이라고 하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이제 그 순직을 하신 분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해서 세금까지 한 10억 정도 든다고 하죠. 세금까지 써서 장례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국민들 분노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마 50만 명 이상의 청원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장례를 치른다. 이건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 즉 고소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저 장례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하니까 네.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냐? 뭐 이런 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자칫하면 2차 피해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이런 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의 이제 돌아가신 그 가는 길을 이렇게 예의상 맞아들이는 거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말고 이제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요. 그건 아닌가요? 뭐 당연히 장례 치른 다음에 네. 실체 진실 발견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장으로 조용하게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세금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못하게 가처분 신청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장례 다 지나가고 나면은 네. 이런 상황에서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고 실제적 진실은 이제 발인을 끝난 다음에 네. 또 이제 발견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우선 저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5일장으로 했던 것은 아드님. 외국에 나왔던 아드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례라는 것이 한 사람이 살아온 어떤 일생 전체가 평가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인에 대한 애도까지 이렇게 정쟁이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장례 형식을 두고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이제 분명히 계신데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도 또 분향소를 찾아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고 또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와
이 사회에 헌신한 부분까지도 부인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국민께서도 알고 계실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례가 어떻게 치르는 게 좋을지 저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지금은 오늘만이라도 고인에 대한 애도 시간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게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시장으로 한 것이 과연 옳았냐 글렀냐는 역사가 또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 정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는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유족들이 그게 원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남겨놓은 빚이 7억이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족들이 그냥 가족장으로 치르면서 조의금이라도 받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족들이 정말 나가서 살 수 있는 거처라도 마련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장으로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사실은 뭐 그런 측면만 보자면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동안에 고인이 10년 정도 시장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뭐 그냥 의혹만 제기됐다고 해서 무조건 폄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에 맞춰서 부시장이 그렇게 현재 이제 집행대행이 되겠죠. 그 부시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미래통합당 입장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미래통합당이 그 문제를 정의당에서 공론화시키기 전에는 우리 조문 5일날 가겠다, 아니 5일 있다가 가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월요일에 가겠다고. 예,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우리 당에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세금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 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이 문제가 더 크게 제기가 됐고 그래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조문 안 가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박수영 의원님께서는 예전부터 박원순 시장하고 잘 아셨잖아요. 네, 알고 뭐 어떤 정당이 분이셨나요? 달랐고 사실 정책적으로는 서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송도 벌이고 그랬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요? 네네. 그래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소송 이제 하는데 저가 이제 참석했던 회의 때문에 소송도 제기되고 해서 서로 한판 재판정에서 붙은 적도 누가 있고 이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셨나요, 박원순 시장은? 저는 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정말 과거에 그 우조교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스트로 본인이 그 사건도 밝혀냈던 분이시고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건으로 이제 뭐 극단적 선택까지 연결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고소인에 관한 문제 빼고 나면 경찰의 문제입니다. 경찰이요? 네네. 왜요? 이거는 원래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그 다음에 조용히 피고소인을 소환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더더욱이 성범죄 사건 경우에는 그 피고소인에 대해서 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소했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환할 때까지. 그런데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나가서 극단적 선택까지 연결됐는데. 근데 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시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그건 아직 이거 모르면 왜 그러면 나가서 자살 유언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추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이냐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했다는 증거는 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은 그 고소인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는 와중에 나가신 거 아닙니까? 조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가셨는지 모르고 가셨는지도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마치 이걸 사실로 이렇게 규정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일부 보도는 있었습니다. 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저도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는데 일부 보도는 서울시 고위 관계자 입을 빌려서
청와대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그래요? 적이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예, 일단 입장에 그 있지는 부분은 않습니다. 서로 예.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게 개연성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된다 이런 정도인 것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그 이제 뭐 누구를 옹호하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 지난 4.13 때 제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4년 전에. 네. 네, 광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우리 당에서 모신 분인데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4년간 정말 그 꿋꿋하게 좀 잘 견디고 그렇게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고소인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고인 또 가족까지도 다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양 의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대선에 버금가게 치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정말 이렇게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이제 이렇게 고소된 건과 관련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예의 없다 이렇게 분노를 표시했는데 예의 없다라는 말도 사실은 좀 문제였지만 그 다음에 XX 자식 뭐 이런 말이 더 나빴다는 게 요점이에요. 자, 이 발언들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되게 화를 많이 내시면서 얘기했다고 하시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이나 대표가 하시는 반응? 그날 아마 비슷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조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너무 같이 잘 보셨어요? 예. 뭐 직접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사실 너무 이제 격앙되셔가지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40년 지기 인간에 대한 도리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공감을 하긴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잘못하시긴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당시 기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충분히 기자로서 할 수 있는 네. 질문이었다라고 보고 네. 그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제 그 시점도 사실상 좀 아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돌아가신 지 몇 시간이 안 되셨어요. 그리고 그 시점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도리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저한테도 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나중에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장례가 끝난 뒤에 또 하루 이틀 지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 우선은 너무 충격적이라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또 김종인 대표 발언 역시 선거를 책임지는 어떤 공당의 대표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보지만 저는 이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조용히 얘기를 나눠도 될 얘기를 또 이렇게 대표로서 이렇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사실 그 말씀을 하신 장소가 제가 주관한 세미나였습니다. 제가 주최를 한 세미나인데. 네, 박수영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정강정책특위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강을 바꾸기 위해서 네.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전혀 다른 정치, 가성비 높은 정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축사를 하러 오셨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강 정책을 잘 바꿔가지고 다가오는 선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하필 그날이 이제 돌아가신 날이었단 말이에요. 세미나는 물론 그전 훨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그거와 연결해서 쓴 것이지 당시의 발언에 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갔으니까 서울시장도 이기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약간 타이밍이 조금 타이밍이 좀 이상하게 오버랩이 됐던 됐군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 그 말씀은 사실 기자라는 분들이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지기 위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재하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고 또 당연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재는 뭐 약간 오버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답변은 좀 부적절했다. 훨씬 더 부드럽게 하든지 노코멘트 하든지 또 상중이니까 지나고 좀 얘기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데 기자에 대해서 XX 자식 이런 그 단어까지 쓰셨다는 데 대해서 전 사실 신문을 보면서도 제가 의심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사실이 모양이더라고요. 네. 자꾸 확산되는 거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이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다하라에서
온라인 전시회를? 30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까지 책임집니다. 그럼 중고기계 사고팔 때에는 다 알아 기계장터. 모든 산업 다 알아에 다 있지. 대한민국 산업유통의 중심. 산업 다 알아.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이제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 시대. 온라인 강의실을 힘들게 돈 많이 들여 짓지 마시고 조립식 방송 부스로. 소리지오 방송 부스. 온라인 강의실은 1인 시스템으로 독립된 작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조명, 카메라, 마이크, 올인원 시스템. 온라인 강의실의 기준 소리지오 방송 부스. 건축음향 전문회사 소리지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유머스타.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유머스타. 부착 케어. 삼형바이오팜. 네, 1부 마치면서요. 코로나19 감염병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동거인의 생활수칙 위반에 따른 가족 내 2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이나 동거인께서는요, 격리 기간 중에 자가격리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을 해주시고, 특히 자가격리자께서는 가족을 포함한 타인과의 접촉을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길이 닿는 표면은 매일 소독하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시켜 주시고, 생활용품은 구분해서 사용하는 등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될 겁니다.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의 경우에는 자가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외출, 모임 및 다중시설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등의 증세가 발현되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햇볕은 반짝, 초록빛은 가득. 이런 날 제주의 숲길을 걸을 땐 발밑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제주도에만 있는 붉은 돌, 화산송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송송 뚫린 구멍으로 물속 불순물은 걸러주고 풍부한 미네랄은 채워주는 제주 화산송이. 그래서 화산송이로 걸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도 오직 제주에서만 난대요. 지금까지 아이유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보선입니다. 좋은 음악과 편안한 수다로 한 주간의 뉴스, 그리고 그 너머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아침 9시 10분 황보선의 스토리, FM 94.5MHz YTN 라디오에서 함께하시죠.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장례 관련해서 포털에서 막 검색어 1위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이번에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8년 만에 귀국한 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를 향해서 병역비리 의혹이나 빨리 밝혀라. 그러니까 상이 끝난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심에서 병역비리 의혹 관련된 재판에 충실히 임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알고 봤더니 박주신 씨 병역비리 사건이 이미 끝났고, 다른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유포 그 재판으로 2심에 지금 진행 중인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주신 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미래통합당의 우리 또 배현진 의원께서 이런 말을 굳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이 얘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예, 아마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을 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국민적인 의혹이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일부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뭐 털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는 정도.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냐 뭐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관계는 사실 또 더 확인했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우리 배현진 의원님 그런 말씀하시는 그 타이밍이 또 너무 상대로 하여금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조금 지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외국에 있다가 아버지도 아직 보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적절한가 우선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뭐 2013년도에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2심 재판이라는 것이 그 피고가 박 씨가 아닌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특히나 또 미통당의 윤기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도 그 적절치 않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기찬은 변호사니까. 네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차원에서도 좀 제재하는 이야기는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네. 어쨌든 배현진 의원의 얘기는 조금 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했던 것 같다. 여기까지는 두 분이 동의하시고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털고 가야 된다. 이게 박수영 의원님 얘기이신 것이고 양양재 의원님 얘기는 이미 그건 다 정리가 된 건데 이제 와서 또 그런 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배현진 의원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자, 그리고요. 이번에 또 시끄러웠던 문제가 바로 이제 710 부동산 대책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세금으로 누른다라고 하는 특히 증세와 관련된 꼼수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710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이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양릉 의원님? 이 저금리 유동성 강화로 또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요. 우선 정부는 이제 부정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과 같은 투기 세력을 막는데 이번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이번 정책들로 인해서 또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그 다수 보유하는 일은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그 통계의 투명성, 또 적절성, 또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누구를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소위 수십억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을 정부 정책이 추구하는 실수요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아직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종부세율 상향으로 인해서 최대 6%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모든 종부세 대상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건 이제 또 사실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180여 가구가 해당이 되고 이런 통계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정확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저는 이제 우리 그 정책의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질문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최대한 노력으로 앞으로도 지속돼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유동성 상황이 너무 많은데 그 자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없고 또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은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세금 증세만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자, 이 상황 관련해서 그렇다면은 미래통합당에서 바라보기에는 이번 대책이 어떤 점에서 괜찮은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아시는 것처럼 3년 동안 22번이나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뭐 이미 실패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22번째 이번 대책은 또 8일 만에 나왔습니다. 네. 이건 무슨 대책이 금방 나왔다고 또 8일 만에 또 대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는 정책이 자꾸 나온다는 건 이미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참여정부 때부터 이 부동산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근본 원인이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국가주의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네. 이게 공급을 해가지고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이 수요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수요를 잡으려고 세금만 자꾸 올리니까 국민적인 반발이 커지고 풍선 효과도 나고
또 강남은 더 오르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못 잡습니다. 그렇군요. 양 의원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주택 가격 그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크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우리 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안 올랐다. 왜 자꾸 이거 건드려가지고 점점 더 이 집값을 올리느냐. 이거는 부동산 정책을 못 잡을 거면서도 괜히 이걸 가져서 건드리면서 세금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계속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 사실상 그 규모가 너무 그 사이즈 면에서 보면 작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게 집중되는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형국인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는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김수영 의원님의 부산이나 박수영 죄송합니다. 박수영 의원님의 부산이나 광주인 제가 좀 더 나서서 그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인프라나 모든 교육을 서울에서 또 특히 강남에서 받고자 하는 그 국민적 열광, 열망 이것들이 수도권으로 모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지방은 인구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라 왜 문재인 정부와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더 많이 올랐느냐. 지금 그 얘기를 미래통합당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게 핵심인데. 저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오른 상황에서 그 말씀은 꼭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근에 경실련에서 이제 저 중위급 조사를 자연스러운 했거든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실련 조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3% 즉 저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는 29% 올랐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52% 상승했다는 게 경실련 조사이거든요. 오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고 이게 공급에 기대지 않는 정책을 자꾸 써서 그런 거예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으로 살고 싶은 아파트,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면 그걸 공급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되는데 국가가 통제하면 강남 잡을 수 있다. 강남만 잡겠다.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양 의원님 말씀하신 국토균형 발전 저도 뭐 100% 찬성하고요. 근데 이 이슈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예요.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노후 주택이라든지 또 위험 주택에 대한 개발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 정부에서 공급 발굴 정책들을 또 내놓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잘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게 지난 3년간 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사람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김현미 장관 이제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현미 장관의 거취가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우선은. 예. 우선 이제 신뢰는 되찾아야 되는데 또한 70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도 여러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정책이 어떤 결과물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경질론을 막 거론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해결은 안 되고 논란만 부추기게 되지 않나 이런 그런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는데 결국 현재 보니까 22번째 정책 나올 때까지 한 게 없더라. 오히려 더 문제를 많이 키웠더라. 이제 이게 바로 경질론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00%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예결위군요.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종합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네. 모든 국민이 다 작동 안 한다고 보고 있고 갤럽 여론조사에만 70% 국민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장관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2번의 정책을 냈지만 이 22번째 정책도
그간의 21번째 정책이랑 맥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빨리 경질해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문재인 정부도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편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미래통합당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을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 주택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그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노후주택 또 위험주택에 대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그것이 공급 정책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아니 노후주택들 다 뜯어서 이번에 청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적률도 좀 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계적인 수도에 가보면은 도심은 전부 빡빡하게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거든요. 우리만 재건축 재개발 안 하고 놔두고 낡은 집도 그냥 놔두는 정책으로 가가지고는 공급을 뭐 전혀 안 해가지고는 따라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대책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라면은 어느 분을 추천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